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주님 세례 축일이 되면 신자들로부터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나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 위로 내려왔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에 물든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자는 연대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과 새롭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이자 그분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새해를 맞아 어떤 용서와 어떤 사랑의 다짐을 하고 계신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새날들을 나눔과 비움 그리고 섬김으로 채워나가길 기원하며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해 첫 미사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미리 보는 한국천주교회의 주요 일정도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국천주교회는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 주교 시노드와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과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50주년 등 의미 있는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buon anno. Iniziamo il nuovo anno affidandolo a Maria, Madre di Dio. 가톨릭 교회는 매년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로 지냅니다. 교황은 새해 첫 미사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두의 다짐을 촉구했습니다. E mentre le madri donano la vita e le donne custodiscono il mondo, diamoci da fare tutti per promuovere le madri e proteggere le donne.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Quanta violenza c'è nei confronti delle donne. Basta. Ferire una donna è oltraggiare Dio, che da una donna ha preso l'umanità. Non da un angelo, non direttamente. da una donna. 교황은 이날 미사를 강론만 했던 전날 송년 미사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주례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다소 불편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좌골 신경통 때문에 교황이 오랜 시간 서서 미사를 집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편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인 새해 첫날과 주일인 어제 연달아 삼종기도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두 번의 삼종기도를 통해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In questa prima domenica dell'anno rinnovo a tutti gli auguri di pace e di bene nel Signore. Nei momenti lieti e in quelli tristi affidiamoci a Lui. 팬데믹의 고통과 여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시작한 2022년, 교황은 모든 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느님과 인류의 친밀감이 더욱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2022년 1월) 한국천주교회엔 새 사제들이 대거 탄생할 전망입니다. 오늘 마산교구를 시작으로 7일엔 부산교구와 인천교구, 11일엔 청주교구, 12일엔 광주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이어 13일엔 전주교구, 15일엔 제주교구, 28일엔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제 수품자와 가족 등으로 입장이 제한되는 만큼 각 교구는 신자들에게 기도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년 여정으로 개막한 세계 주교 시노드. 올해 전국 교구는 시노드를 위한 경청 작업으로 분주할 전망입니다. 각 교구는 8월 15일까지 교구 단계 시노드를 진행한 뒤 주교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새로운 교회를 향한 여정에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 나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시노드는 교구 단계에서 대륙 단계를 거쳐 보편 교회로 향하게 되며 내년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전국 교구는 지난해 5월 시작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라 생태적 교회로 거듭나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새해 사목교서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 사목교서로 발표했습니다. 권 주교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공동의 집을 지켜내기 위해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사목서한을 통해 본당 차원에서 생태환경위원회 또는 생태환경분과를 설치하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이 탄생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2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한국인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김 추기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은 목자이자 시대의 어두움을 밝힌 큰어른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공권력의 명동대성당 진입을 막은 것도 추기경이었습니다. 여기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신부들도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신부들이 있고 또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대구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 탄신일인 6월 6일 대구대교구 성모당에서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복음화를 이끌어온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은 창세기와 탈출기, 마르코와 요한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그룹 공부를 거쳐 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50년간 청년 성서 모임이 배출한 연수생, 이른바 말씀의 봉사자는 7만 명이 넘습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은 5월 5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에 앞서 3월 26일에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고 5월 4일부터 9일까지는 명동 갤러리 1898에서 반세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청년 성서 모임은 이달 말까지 말씀 체험 수기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이 참여하는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올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강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올해 열리는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타버스 국제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조직위원회는 2022년에 대회가 열리는 점에 착안해 매달 22일 밤 10시부터 5분 동안 시그니스 세계총회 성공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 천주교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엔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를 기리는 역사공원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인천교구와 인천광역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승훈 베드로 묘역 일대에 역사공원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승훈은 이벽을 통해 천주교 교리를 접한 뒤 감명받아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엔 이벽, 권일신, 정약용 등에게 세례를 주고 첫 신앙 공동체를 일궜습니다. 이승훈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됐고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승훈은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포함돼 현재 시복 예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한국천주교회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노드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을 쉼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올해부터 유아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 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산층 대학생은 반값 등록금 혜택도 받게 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조사해보니 예전보다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개선 추진하려는 분야는 8개 영역 30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월 2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맞벌이 학부모의 초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운영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이를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의 새해 개선안에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목표도 담겼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 상담 교사 정원을 728명 늘립니다. 이로써 모두 4,664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서게 됩니다. 신고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돼 구두 신고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자살 예방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원 생명 지킴이, 즉 게이트키퍼 전문 인력 양성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조기 발견과 개입 대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해 설치 가능합니다.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인상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서민 중산층의 경우 5, 6구간은 연 390만 원, 7, 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 명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보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 3만 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분노감으로 표출되는 코로나 레드까지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더는 낯선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땠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행히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수는 우려와 달리 소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의 정신장애 경험을 측정하는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10년 전 대비 6%포인트, 5년 전 대비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장애는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모두 포괄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은 조사 방법의 신뢰성이 높아졌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하지만 조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은 경계하고 예방해야 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1년 후, 2년 후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5년, 10년 이상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겠어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이에 반해 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2%에 그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신질환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가 아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의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의료인들도 보다 더 이제 문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지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남희 교수는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을 내적 그리고 영적 대화의 시간으로 채워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 나 자신으로 들어가고 또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긴다면 힘든 시기가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시기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CPBC 김형준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70여 년 만에 처음인데요. 한국천주교회는 그동안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의와 화해 실현을 촉구해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천주교회의 그간의 노력 등을 전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갈등 인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3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947년부터 7년간 제주 4.3 사건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줄잡아 3만여 명.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10,000명 정도입니다. 4.3 희생자 보상은 한국 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첫 법적 보상의 성격을 띱니다. 무엇보다 4.3의 비극적 사건 이후 73년 만에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응답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늦었지만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70여 년 그 아픔을 치유하는 마지막 작업인가 생각하고 화해하고 상생 넘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정의 나온 나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큰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하려고.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용훈 의원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현대사의 여러 아픔을 해결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이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한국교회는 제주 4.3을 주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기억의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제주교구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제주 4.3 70주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4월엔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70주년 추념미사를 봉헌하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왔습니다. 4.3의 3만여 명의 그 희생은 결코 개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순교자들의 행렬이었다고. 강우일 주교는 그 이듬해인 2019년 6월 유엔에서 열린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 연설에서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며 유엔 회원국들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추가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부디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은 정치, 빈부격차,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분열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문화전쟁을 주제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갈등 원인 12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화전쟁은 한 국가에서 생기는 정치적 입장, 세대, 성별, 종교 등 다른 집단 사이의 충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세계 28개국 75세 이하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문화전쟁의 핵심인 진보와 보수 등 이념 갈등을 묻자 한국인들은 87%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른 정당 간 갈등을 묻는 질문에도 한국인은 10명 가운데 9명이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유층과 빈곤층 간 갈등은 91%로 조사돼 글로벌 평균인 74%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서 학력에 따른 격차에 대해서도 갈등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 갈등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은 종교 갈등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8명이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종교 갈등이 두드러지는 인도보다 높은 결과입니다. 한국은 토착민과 이주민 갈등, 인종 갈등을 제외하고 모든 갈등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한국인들의 과잉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민들이 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과잉 반응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회이긴 해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고 정의 현안에 관해서도 이해관계 대립들이 좀 더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좀 신흥 종교들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를 안 해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이견을 공유하는 문화가 활발해 갈등 극화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공유하는 그 문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가 좀 강한 나라잖아요. 집단 간의 갈등에 있어서 특히 나와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집단에 대한 배척, 집단 간의 어떤 의견이 극화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일단 극화를 넘어서 타 집단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CPBC 전은지입니다. 5년 가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쉼터 꿀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영등포구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전광역시를 가로지르는 갑천은 대전의 허파로 불립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지역의 탄소 흡수원이자 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환경정비를 명분으로 제방 건설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교구는 새해 첫날 갑천의 국가습지 지정을 촉구하며 거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현장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의 빨간 벽돌 건물.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진 쉼터, 꿀잠입니다. 알록달록한 창문과 함께 돋보이는 건 빗자루를 탄 여성 청소 노동자의 조형물입니다. 이 작품은 존중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늘을 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꿀잠은 2017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고 해마다 노동자 4,000명이 오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머물 곳 없는 지방 노동자들이 고단함을 풀고 회사와 맞서는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연대 공간이 됐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한국 마사회의 비리 고발 후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도 꿀잠에서 위로받았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이 아늑한 공간이고 또는 되게 서럽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그 여름밤 외갓집 같은 집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친정집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부당한 노동차별을 당한 이들을 보듬던 꿀잠에 요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지난해부터 영등포구 신길 2구역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존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은 합의점을 찾기로 했던 초반과 달리 정작 공시된 개발 계획에는 꿀잠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조합 측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희가 이제 공시된 걸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문제 제기했고 또는 이제 뭐 뭔가 협의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았어요. 꿀잠은 노동자들이 일터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영등포역과 가까운 위치에 마련됐습니다. 입지를 고려해 개발 지역 부근의 다른 토지를 보상받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지만 꿀잠으로선 건축비 조달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밀리고 영등포까지 왔고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 같은 위치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애초에 이제 계획했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집을 지을 때 수천 명이 함께 마음을 모은 집인데 개인의 집이 아니거든요. 꿀잠 이사장 조현철 신부는 현재 재개발 사업은 경제성만 고려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이가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의 공간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이 재개발 정비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같이 놓고 뭐 그런 가치들도 좀 이렇게 살려가면서 하면 훨씬 더 정말 제대로 된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꿀잠은 지난해 11월부터 영등포구청 앞에서 이어온 시민사회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재개발조합과 꿀잠의 의견 공람 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새해 첫날 강추위를 뚫고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갑천의 자연하천 구간 국가습지 지정을 바라며 매주 토요일마다 거행하기로 한 기원미사와 줍긴 캠페인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신자들은 쉬는 날도 마다하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새해 첫날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천의 자연하천 구간은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져 대전 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불립니다. 시민들에겐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우거진 숲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산책로이자 생태 교육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허파라는 별명이 있는 이곳 갑천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해 수백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습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갑천 자연하천 구간에 제방을 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줍긴 캠페인에 앞서 갑천 국가습지 지정 기원미사를 주례한 강승수 신부는 제방 계획 속에 내포된 인간 중심 사고를 우려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연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구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 뒤 참석자들은 1시간 남짓 하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1km 남짓한 거리만 살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나온 쓰레기만 한 무더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윤의 논리로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자꾸 파괴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계속 아프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계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갑천 5.6km 구간에 제방을 쌓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 말. 환경단체들은 제방 건설로 갑천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며 제방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방을 축제하겠다라는 계획을 대전국토관리청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지금 이 도솔산에서부터 갑천까지 이어지는 이 생태축이 사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자체 역시 갑천유역 개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 갑천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번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 부적절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신심을 깊게 해주는 성물,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외국에서 발견됐던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이 국내에서도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교회의는 최근 전국 교구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게 가짜인지 오늘 보도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악마 묵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유혹하는 자의 표상인 뱀 머리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묵주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라틴어 약자로 된 죄명패 INRI가 있어야 합니다. 악마 묵주의 십자가 가장자리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오각형 모양 안에 태양 광선이 있습니다. 5년 전 CNN이 주의를 요구했던 이 상품은 현재 국내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플라스틱 묵주 또는 묵주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악마 묵주는 세례나 첫영성체 선물로도 추천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메달도 모조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메달은 성모 마리아가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카트린 라브레 수녀에게 나타나 계시했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면의 중심의 성모 마리아가 둘레엔 프랑스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성모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알파벳 M이 십자가 받침을 꿰고 있고 알파벳 밑에는 가시관을 쓴 심장인 예수 성심과 칼에 찔린 심장인 성모 성심이 둘레엔 12개의 별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 기적의 메달은 한눈에 봐도 성모 마리아의 윤곽이 흐릿하고 기도문 일부가 임의로 삭제돼 있습니다. 뒷면의 경우 십자가가 흐릿하고 십자가와 알파벳 M과 별들의 배열이 교묘하게 변형돼 있으며 성심의 형상에 가시관과 칼이 빠져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짜 기적의 메달은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이나 성물 판매소를 표방한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전국 교구에 공문을 보내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에 대해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 성물을 구입할 때 제작처나 판매처가 분명한 것을 선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김기태 신부는 변형되거나 왜곡된 성물로 기도했더라도 기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물건을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시노드 정신을 새기기 위해 발간한 경청과 대화 워크북을 소개해드립니다. 친교와 참여, 그리고 사명을 주제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워크북 활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시노드 정신의 핵심은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는 시노드 정신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경청과 대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발행 문서 외에 함축적인 내용을 구체화해 신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공동체 경청과 대화 모임은 기도를 시작으로 크게 5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찰하기와 나누기, 생각과 되새기기, 묵상하기, 제안하기 순입니다. 1단계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나의 시노드 경험을 떠올리고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나누기는 시노드 경험을 모으는 단계로 묵상을 나누며 성령이 어떻게 현존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생각하고 되새기기를 거쳐 4단계 묵상에서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사 안에서 기쁨이나 분심이 느껴진 적은 언제였는지, 본당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정의 동반자, 경청, 말하기, 거행 등 모두 10가지 주제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나눔이 본당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함께 제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장 곽용승 신부는 시노드는 토론이나 자료 수집을 위한 회의가 아닌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영적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이라든지 또 혹은 자료의 어떤 수집이 아니라 서로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에서 작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 집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노드 모임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최대 7명이 함께하는 게 경청과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나눔 이후에도 식별과 성장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노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이 여정, 이 과정이 더욱더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종합된 것들을 본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의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시노드 모임을 위한 공동체 경청과 대화 워크북은 각 교구에서 배포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추장민 감독, 이병헌, 류승룡 배우 주연의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누적 관객 123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개봉작 13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한 문장에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광해군 일기 가운데 광해군 제8년 2월 28일 숨겨야 할 일들은 기록에 남기지 말라 이르다는 문장과 함께 실록에서 사라진 15일간의 행적을 픽션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는 당쟁과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정에서 암살 위협을 느낍니다. 이에 자신을 향한 위협을 대비해 도승지 허균에게 대역 임금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에 선발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저잣거리 만담꾼 출신인 하선이었습니다. 하선은 임금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하루아침 사이에 천민에서 왕의 대역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대역에 그치지 않고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와 달리 그는 따뜻하고 인간적 품성을 내보입니다. 이제 영화는 결론을 향하며 진짜 왕과 왕을 연기하는 천민 사이에 누가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지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임금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화적 상상이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이른바 연기력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기력이 출중하면 대선 후보도 되고 최고 권력자도 가능한 것일까요? 영화 광해에서 만담꾼 하선의 언행이 감동을 준 것은 그저 대역으로서 연기를 잘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작은 이와 낮은 이들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태도와 거창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약자의 현실의 연민을 느낀 따스함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연기로 대통령 후보를 세운다면 잘생기고 연기력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흉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어야 밖으로 내부일 수 있는 법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연기력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겨루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대선 후보는 연기자가 아닙니다.입니다. 상대를 향한 반대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후보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